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쉬운 때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또 다가왔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주인공 김광석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어요, 네. 교수님. 한 번에 땅 하고 나타나고 오랜만에 나왔고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24년 경제가 죄송하지만 23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그 사색의 고민들을 다 녹여주실 거잖아요. 네, 그쵸? 실물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물 경제의 흐름과 자산 시장의 흐름은 달리 움직일 겁니다. 그 어떻게 달리 움직이는지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다. 이 이야기에서 출발을 해서 네. 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러면 대비책까지도 저희가 교수님께 한번 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개월 전 네. 2023년 경제 침체가 올 거다. 모두가 살기 팍팍할 거다. 내핍점으로 딱 표현해 주시면서 네. 궁핍과 다르게 궁핍을 견디는 이 내핍이 올 한 해에 지속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참 돌이켜보면 안 맞길 바랬던 전망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지갑 사정 정말 어려웠고 네. 물가 많이 올라서 모두가 힘들었던 지금 2023년 3분기까지를 맞이했습니다. 2024년은 더 안 좋아지나요? 너무 명확하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이 줄지는 않는다. 그러나 뭐가 줄어드냐면 통장에 찍히는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든다. 그걸 실질소득이라고 표현했고 네.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건값 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소득은 정체됐단 말이죠. 그러면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줄어드니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5천만 명이 다 가난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가계가 다 가난해지는 것이고 경제의 3대 주체, 네. 기업도 가난해진다. 매출이 잘 안 일어나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수출도 어려워요. 기업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재료비는 다 올라요. 기업도 쪼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계와 기업만 힘든 게 아니라 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정부도 가난해져요. 정부도 세입이 부족해요. 세입이 부족하니까 세출을 적극적으로 확장적으로 지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은 저는 가계, 기업, 정부가 다 가난해진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국면이니까 23년 경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네. 해서 내핍점이라고 설명드렸었던 겁니다. 24년 경제는 이번에 상흔점이라고 표현했고요. 상처의 흔적이라는 뜻이죠. 실제 이거 경제학 용어입니다.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오랜 시간 고민해서 그래프를 그린 그 그래프입니다.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검정색 선이 실제 경제가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이 모든 데이터들은 제가 국제기구의 전망치를 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 세계 경제는 이 빨간색처럼 흘러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전 네. 2019년 10월에 경제 전망치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했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왔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경제적인 상처가 난 거예요. 이게 상흔 효과입니다. 그리고 좀 회복되는 듯 했다가 22년에 러우 전쟁이 터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경제가 또 꺼지고 막대한 고물가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파란색처럼 갈 거라고 국제기구들이 전망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검정색처럼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24년을 놓고 해석을 해보면 다시 코로나19 이후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제. 역시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제. 두 번의 상처를 입은 거고 이것을 상흔 효과, 스카링 이펙트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저는 24년 경제를 상처는 나아요. 코로나19는 끝나요. 러우 전쟁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공포감 갖는 분 없으세요. 상처는 났지만 흉터가 남는 거죠. 상처의 흔적이 남는다. 그래서 24년 경제는 코로나19와 러우 전쟁에 2020년대 맞이한 가장 중요한 외재적 변수 때문에 그 상처의 흔적, 흉터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남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23년 경제 전망서에도 한국 경제 트렌드로서 첫 번째 주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24년 경제를 보니 대단히 안타깝게도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놓입니다. 그걸 좀 강조하는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인지를 가볍게 설명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물가는 치솟아요. 네. 근데 소득도 같이 늘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통상적인 인플레이션. 네. 소득이 줄어들어요. 물가도 같이 떨어져줘요. 그나마 괜찮죠. 그래도 견딜 법하죠. 이런 경제가 약간 디플레이션 경제예요. 아,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꼬꾸라져요. 이거 견딜 수 있습니까? 최악 아닌가요? 이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 나쁜 것끼리만 만난 거. 이렇게 이례적인 경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온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은 한국 경제로서는 태그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성격상으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일단 세계 경제의 흐름을 먼저 진단해 보면요. 네. OECD가 2주 전에 경제 전망치를 냈는데 자, 이 점선이 평년 성장률이에요. 세계 경제. 그럼 세계 경제 평년 성장률을 나름 유지하면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밑돌면 경기 둔화. 근데 실제 3%도 간당간당하다? 그럼 경기 침체 이렇게 보면 돼요. 실물 경제의 흐름을 먼저 보시고 실물 경제의 흐름과 자산 시장의 흐름이 전혀 달리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제 이야기가 맞아떨어집니다. 네네. 2020년 경제를 경제 위기라고 하죠.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 그림을 그리면 V자 충격. 근데 2022년, 23년, 24년 경제는 어때요? L자로 떨어지죠. 네. 이걸 경기 침체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이고 예. 23년부터 그리고 24년에는 그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이유는 이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고금리에 따른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네. 실물 경제는 굉장히 재밌게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져요. 기업 입장에서 1%로 대출받아서 사업하기 좋죠. 근데 5%, 6%로 대출받아서 사업하려면 비용이 5% 수익성 갖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버려야 될 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입니다. 소비자도 대출받아서 백사기 힘들어요. 영끌하기도 힘들어요. 소비 침체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게 내수 침체예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를 합하면 그게 내수입니다. 근데 세계 각국이 내수가 위축되면 네. 우리나라의 수출길도 막히는 거죠. 그게 경기 침체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은 후에 고금리가 지속되면 그게 그렇게 하방 압력을 줘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고금리와 고물가의 역습을 받는 경제인 거예요. 그런데 자산시장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다릅니다. 자산시장은 기본적으로 선행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물론 부동산 투자가 좀 투자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투자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원래 후행적 변수였던 게 동행적 변수였다가 이제는 선행적 변수에 가깝게 움직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갈 때 공포감을 가졌다가 금리가 다 올라가서 고점에 맴돌면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조금 다릅니다. 네. 투자화 됐을 경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공포감이 있었어요. 네. 그때 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네. 근데 이미 금리가 높아졌고 높아진 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공포감을 안 가져요. 그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선반영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실물 경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실물 경기 침체는 일어나는데 네. 자산시장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책에다 뭐라 표현했냐면 뉴 레짐이라고 표현했어요. 뉴 레짐. 새로운 체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금리 인상한다고 그것 때문에 주식 투자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금리 올라갈 때마다 두려워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이탈했던 게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금리 인상 없다는 것만으로도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 금리 인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표현만으로도 대담으로. 이제 주식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을 구분해서 경기 침체 온다고 했지 제가 주식 침체 온다고 안 했거든요. 그걸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명확히 강조하고요. 네. 근데 경기 침체로 가면 물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네. 23년의 과제, 23년의 숙제가 물가 잡기였는데 그 숙제를 다 하지 못하고 24년에 우리가 놓이는 거예요. 그럼 24년의 숙제도 나름 있을 텐데 어제의 숙제가 또 남아있으니 숙제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부담. 네네. 자,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세계 경제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 추이입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긴 떨어져요. 24년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 흐름이에요. 네. 근데 2%가 목표 물가잖아요. 예. 여기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물가라는 숙제, 인플레이션 파이팅이라는 숙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경기 침체가 전개되니 24년 경제는 뭐에 부합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상 부합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키워드들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상한점,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고물가, 고금리. 한국 경제가 내년엔 더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지금 앞으로 시나리오를 더 걱정하게 되는데 네. 이럴 때에는 3대 주체인 기업, 개인, 정부가 다 힘들다 하셨잖아요. 네. 한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뭘까요? 일단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지금 일컬는 부분이 네. 금융부실이에요. 그 금융부실 중에서도 부동산 PF 금융부실 그 부분이에요. 특히 1금융권이 부실하다고 평가는 안 돼요. 2금융권이 부실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3년 상반기까지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쌓였습니다. 근데 부동산 PF가 뭐예요? 건설사들이 돈 좀 빌려주세요. 나 집 좀 짓게. 네. 대신 집 짓고 분양되고 나면 돈 갚을게요. 이게 부동산 PF예요. 네. 근데 돈 빌려갔다가 집을 졌는데 집이 분양이 안 돼요. 그러면 집을 회수를 할 수도 없고 은행이 집으로 받을 수도 없고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돌려받는 금융부실. 그게 부동산 PF 금융부실이에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잔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금융권, 저축은행과 증권사, 또 새마을금고의 금융부실 문제도 여지까지 잔존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숙제도 23년 연내에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 밖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금융정책으로 어떻게 했냐면 그 상환 기간을 뒤로 밀어주기만 해요. 그러니까 밴드만 붙이는 거예요. 네, 근본적인 아니라. 해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해결되지 못하고 뒤로만 연장할수록 숙제가 더 쌓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가장 연결고리가 취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그러면 금융부실만으로 끝날까? 그게 아니라 중소건설사들이 결과적으로 빚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도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요즘 들어서 이 부동산이 마치 정치화가 돼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좀 보는 게 좀 안타까운데 어떤 분들은 뭐 건설사가 좀 도산해야 된다. 쓰러지려면 쓰러져야 된다. 구조조정 돼야 네. 또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전혀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그게 도산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사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고용된 그 임직원들이 중소건설사를 포함해서 다 우리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편가르기를 좀 싫어합니다. 어쨌든 도산시킬 만큼 도산시키고 털고 가자 이런 표현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네네. 그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네. 맞는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표현일 것인지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네. 고금리 체제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할 경우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평가는 내려집니다. 그럼 판단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은 차치하고 네. 이것이 무너졌을 때, 터졌을 때 그야말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이제 디폴트라는 그 중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이런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럼 가게에도 영향을 주나? 그런 시나리오 자체는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 부분을
높게 그러니까 보시는 이게 거예요? 경제가 네. 완전히 그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게 만약에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 전개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될 거라고는 가정하지 않습니다. EPF 문제가요? 예. 네네. 왜냐하면 그 규모 면에서 예를 들어서 1금융권이 부실하거나 그렇게 되면 몰라도 몇 개 2금융권에서 일부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금융위로까지 전개될 만큼 굉장한 그 비중, 기여도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실 문제가 계속되면 될수록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1금융권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뭐를 고민할까요? 수익을 차지하려고 고민할까요? 안전을 챙기려고 고민할까요? 안전 챙길 그렇죠. 것 같아요. 안전을 챙기다 보면 네. 이렇게 표현하겠죠. 무분별한 대출을 막겠죠. 규제. 금융정책적으로 규제를 단행하는 게 아니라 금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줘요. 네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줍니다. 이 대출 받아서 이런 사업 해보고자 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죠. 건설사만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대출 태도 지수라고 하는데 네. 대출 태도를 소극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예를 들어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를 가지고 벤처 사업을 할까요? 스타트업들이 뭐를 가지고 벤처 할까요? 이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건 아이디어와 기술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죠. 자본은 없어요. 네. 그럼 자본이 만날 때 스타트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못한, 지금 대출 태도 지수가 최악의 상황까지 올라갔어요.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자금 마련이 어려워요. 그럼 창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경제를 안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제가 당연히 개인들도 힘들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귀한 아들이 스타트업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이 건설사 우리 부장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 자금 마련해가지고 나 학비 벌어서 공부할래요 생각하는 이 청년들이 사실 공사판에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 한국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국인 노동자는 무시해도 됩니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대응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유인시키는 겁니다. 근데 유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고리 좀 맞물려 있는데 건설사는 망해도 된다는 표현을 함부로 하셔도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망해서는 안 된다. 물론 혁신의 문제, 역동성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역동성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또 저성장 체제가 오히려 장기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잃어버린 30년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네. 다시 또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핵심으로 돌아와서 여쭤보면 네. 그러면 상흔점 2024년 그 상처의 흔적이 쭉 있어요. 네. 그럼 이거 회복되잖아요. 3살 뒀잖아요. 언제 네.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 시나리오를 짜는데 네.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전제 변수들이 2년 이상을 전망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장 24년 연내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좀 안 좋은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2년 10월에 23년 전망서 나왔을 때 네.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요. 네. 그때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악화된 상황인 거예요. 네. 우리 한국 경제가. 근데 이게 제가 2%의 선을 그었죠. 이게 기준입니다. 왜?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가 2%잖아요. 그러니까 그 2%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해요. 기준점으로. 근데 2%를 넘은 채 계속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해결되지 못한 숙제인 거예요. 그리고 2%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흐름을 볼 때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가 전개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전망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성장과 고물가가 같이 유지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참 안타깝게도 약이 없어요. 그래서 늪에 빠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 고물가이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 되는데 또 경기 침체면 금리를 떨어뜨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통화정책을 가동시키면 되는데 네. 둘 다 양쪽 심하니까. 방향이니까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도 인하하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요소만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약도 사실 별로 없어요. 정책으로. 예. 그래서 이게 또 상흔이 되어서 네. 장기 침체로 전개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기 침체를 전망한다기보다는 네.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이 24년 연내에 계속 등장할 겁니다. 기사화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런 기사를 마주할 것이다라는 전망인 거예요. 이것도. 네. 교수님, 진짜 그러면 회복의 변수들은 어떤 걸 보시면서 기민하게 네. 체크하시는지 궁금해요. 정말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네. 분명 물가입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 생각보다 빨리 물가가 잡힌다. 그러면 물가가 잡히니까 숙제가 빨리 해결된 거야. 쉽게 말하면 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원래 뭐였냐면 제가 23년 연내에 네. 기준금리나 어려울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던 거예요. 근데 물가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까지 제가 강하게 표현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언하셨죠. 그렇죠. 물가를 일단 잡기 위해서 아프지만 고금리를 단행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세요. 예. 잠 안 자면 체력이 떨어지겠지만 일단 시험 잘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밤새야죠. 그렇죠. 마치 그런 거예요. 아.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들지만 단행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러다 보면 건강은 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경기예요. 경기. 그러니까 물가와 경기가 두 마리의 토끼예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예요. 근데 금리 인상 단행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신규 투자 못하고 가게가 신규 소비 못하니까 경기는 침체돼요.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가 둔화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수요가 둔화되면 가격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물가부터 해결하겠다. 그래서 금리 인상 단행한 것이었고 네. 금리 인상 단행한 후에 물가가 안정화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경기 부양시키자. 이게 일종의 통화정책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파월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물가가 숙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물가가 어쨌거나 빨리 잡힌다.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다시 떨어져요. 만약에 네. 노조 파업이 빨리 해결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미국 기준으로. 네네. 뭐 이런 일들이 또 지금 기상과학자들이 23년 12월부터 슈퍼 엘니뇨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여기 한 꼭지입니다. 그러면 슈퍼 엘니뇨가 오면 식료품 가격이 치솟아요. 세계적으로 물가가. 주요 지역의 곡창 지역에 가뭄이 발생해봐요. 그러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않고. 식료품 가격이 치솟겠죠. 안 좋은 것들만 이게 변신 로봇처럼 합체되면 그러면 물가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여러 변수들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만 전개돼서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져 준다면 이제 경기 부양을 목표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외식 물가 상승률 27개월째 평균을 웃돌고 있다. 지갑 사정이 팍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네. 내년 당장 힘들겠구나. 안 좋대가 아니라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답을 주신 네. 거예요. 이 위기를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 네. 그러니까 돈의 맥을 꼭 체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아까 자산과 실물 경제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뭔가 부자들은 다 네. 알고 그 돈의 방향을 따라갈 것 같은데 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보셔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드려요. 이 실물 경기와 자산 시장의 흐름이 같을 거라고 가정하셔도 안 돼요. 제가 경기 침체 오지만 주가는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네. 그러니까 22년 10월이 바닥이고 그리고 23년 한 해는 2,500선 언저리에 맴돌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은 돈의 이동이 결정돼요. 네. 모든 가격은 뭐예요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요.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주식시장에 돈이 더 유입된다는 얘기는 주식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22년 한 해 동안에는 금리 인상 단행할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어요. 그렇죠. 공포감이에요. 공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금리 올라가니까 제가 그때도 22년 전망서 낼 때 네. 저축하셔라 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저축하셔라. 그랬었는데 22년 10월 즈음부터 이제 물가 정점론 물가 정점 찍은 거 맞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금리 인상 이제 속도 조절 들어갈 거야. 이때가 이 주식 시장에는 바닥인 거죠. 환율로 보면 그때가 정점인 거예요. 강달러, 슈퍼, 킹달러 이런 표현 네, 네. 나왔었죠. 그 지점이 10월입니다. 22년 10월. 그 이후에 주가는 상승은 하겠지만 상승세가 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세 상승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할 때마다 네. 추가 금리 인상 남았대. 이때마다 또 돈이 빠져나와요. 조금씩. 네. 그리고 실적 지표 보면서 또 빠져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대세 상승하기까지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돈의 이동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역시 기준금리의 인상이 언제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인상할 것 같으세요? 올해까지는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24년 네. 상반기 동안에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기대하실 거예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이미 지금의 기준금리가 정점일 거야.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시고 좀 더 많아요. 시장은 좀 기대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더 남았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30% 이 정도 됩니다. 현재는. 근데 어쨌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11월이 되면 그게 금리의 최종 금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24년 상반기 동안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따른 악재는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금리 인상이 없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리고 23년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곧 금리 인하 하겠네. 금리 인하 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하 시작되겠네 라고 기대하기 시작해요. 그 기대감이 집중되는 지점에 주식시장에 돈이 좀 많이 유입될 겁니다. 물론 2020년 팬데믹 때처럼 금리가 막 제로금리로 쭉 꺼질 때 그때처럼 이 주가가 대세 상승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네네. 많이 인하해봐야 한두 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하거나 네. 24년 연내에도 안 하거나 있으면 24년 하반기 중에 한두 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리만큼 주식시장의 돈의 유입이 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은행에 있던 돈, 쉽게 말하면 돈의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이 또 이동이 시작되는 지점이 언제일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지점은 어쨌든 여러분 사인이 있을 거예요. 특히 물가라는 사인. 확실히 떨어졌네. 네. 그러면 곧 금리 인하 하겠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때 상대적으로 그 기대감으로 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거죠. 금리 인하의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6개월 전에 그런 기대감이 형성될 겁니다. 주식, 채권, 다양한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네. 지금 고금리, 고물가의 상황에 놓여 있어서 예적금, 네. 이렇게 현금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고금리 현상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돼요? 네, 저도 작년 전망서까지도 네. 22년에는 좀 강하게 현금이라고 강조했었고요. 왜냐하면 주식이 무너지니까, 네. 부동산도 무너지니까. 그리고 2023년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달려있다. 네. 왜냐하면 주가가 어쨌든 바닥 찍고 반등을 하니 주식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강한 반등은 아니니 현금도 괜찮다. 저축금리도 올라가니까 네. 안전하게 지키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이 좀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현금인 거고, 그거 주식 투자해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이러실 거면 네. 현금이 당연히 나은 거고. 근데 공격적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주식 투자도 어쨌든 바닥 찍고 회복되는 국면인 건 맞으니까 예.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24년 지금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년 2분기, 지금으로서는 2분기로 봅니다. 물가가 언제 정상화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어쨌든 24년 2분기 정도 즈음부터는 그 기대감이 들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 때 그때는 주식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늘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많이 가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미 말씀은 드렸고
배워봤었습니다만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은 역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적절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가지신 분들이 기회를 또 잡을 시기가 오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팁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 실물 경제 이야기에서 조금 더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에 워낙 또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도 예리하게 전망을 잘 해주시잖아요. 네. 이 부분 더 기민하게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